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3개년 최신 판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좀 중요하다 싶은 판례는 좀 사실관계도 좀 자세히 볼게요. 왜냐면 그런 판례들은 이제 뭐 기록형이나 뭐 사례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판례 볼게요. 자, 법률위보 원칙 관련해서 이제 법의 노조 통보입니다. 자, 이 법의 노조 통보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원고고요. 자, 피고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피고네요. 장관이 전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 통보라는 처분을 하였고, 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지금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의 노조 통보는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만약 재량행위였다면 이 장관이 법의 노조 통보하면서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반하여 즉 재량의 일탈 남용하였다. 그래서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 사안에서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자, 교원 자격이 없는 해직된 교원을 노조원으로 받고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려라. 만약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법의 노조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집행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고요. 대신에 바로 이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반하여 또는 법률에 반하면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위법하다라고 주장했고, 그걸 대법원이 받아줬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행령 조항은 법의 노조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써있는 시행령 조항은 도대체 뭐 때문에 위헌이란 말이냐? 법률위보 원칙 위반이에요. 법률위보 원칙 위반. 자, 법의 노조 통보라는 것은 이제 전교조는 법 밖에 있는 노조다.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사실상 해산명령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들이 있죠. 원래 전교조 구성원들인 선생님들은 학교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 가서 수업을 안 하고 노조 사무실 가서 일한단 말이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노조가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복귀하지 않으면 다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조를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렇게 중대한 처분이라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법률에서는 법의 노조 통보할 수 있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는데 대통령이 멋대로 시행령에다가 법의 노조 통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위보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죠. 그래서 위법해서 취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자, 사건 개요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밑에 판결 요지 1번을 볼게요. 자,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오늘날의 법률위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 유보 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법률위보 원칙 안에는 의회 유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직접 국회가 니네가 법률로 정해놔라. 시행령으로 넘기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위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확실히 근거를 만들어 놓고 넘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2번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만들면 위임명령, 또 법률에서 위임을 만들어라고 시키지 않았더라도 자, 세부적인 내용은 직권으로 만들 수 있죠. 그게 뒤에 표현되어 있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행명령이죠. 결국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앞에 위임받은 사항, 위임명령. 자, 밑에 위임은 없더라도 세부적인 사항, 집행명령. 자, 그것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구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죠. 없다. 자, 그런데 3번. 자, 법의 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입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쩔 수 없이 위반한다 싶으면 그렇게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전혀 위임도 없는데 멋대로 이렇게 시행령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 원칙 하나에 무효. 따라서 법의 노조 통보이라는 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전교조 입장에서는 헌법 소원도 제기했었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장관이 했던 거는 첫 번째 시정명령이죠. 해직교원들 다 쫓아내 시정명령. 자, 두 번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니네 법의 노조 통보로 보겠다. 법의 노조다. 법의 노조 통보. 자, 이 상태 요거 했고, 근데 시정명령하고 법의 노조 통보하고 그뿐 아니라 이거에 근거가 된 게 시행령 조항. 대통령령, 시행령 조항. 또 굳이 따져볼 수 있는 게 법률 조항. 법률 조항도 문제가 됐습니다. 자, 교직원 노조법에서 교직원 관련된 노조법에서 교원 노조법에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해직 교원들 빼고 재직 중인 교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직 중인 현재 재직 중 교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시행령 조항에서는 이제 말 안 들으면 법의 노조 통보해라.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를 여기서 멋대로 법률의 도움에 만들어 놨던 거였고, 이거에 근거해서 시정명령하고 안 하니까 법의 노조 통보까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네 개를 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헌법소원심판을 전교조가 청구했지만 이 부분 시정명령이나 법의 노조 통보 얘네들은 다 처분이죠.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보충성 흠결이에요. 보충성 흠결. 법원으로 가세요. 헌법소원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흠결. 자, 시행령 조항은 자, 법의 노조 통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법의 노조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집행행위. 법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죠. 따라서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성 원칙 흠결이죠. 직접성 원칙 흠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딱 요거 하나만 적법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적법하다라고 받고 적법 요건 충족. 그래서 본안 판단을 한 결과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합헌 기각이 나왔죠. 나왔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해직교원들도 노조자. 국회가 이제 지금 법을 바꿔서 해직교원들 노조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중에서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국적 취득과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뭐 판시사항에서 1번은 이제 밑에 판결로지 1번으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요건이 나오죠. 자,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무슨 뭐 선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할 때만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을 것, 같은 말로 규칙 사유가 없을 것. 자,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그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데 신뢰했기 때문에 하는 거,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요건으로 우리가 뭐 선행행위, 보호가치 있는 신뢰,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처리, 인과관계, 믿었기 때문에 처리했다.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 그래서 보통 뭐 선보, 처인, 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세 개에 대해서는 거의 뭐 판례가 없어요. 문제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과연 선행행위로 볼 수 있느냐, 즉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즉 규칙 사유가 없느냐. 요 두 개에서 판례가 나오고 사례도 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익과 충돌할 때 어떻게 볼 것이냐, 비교 형량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있죠.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라고 논의되기도 하고 그냥 요건 중에 하나로 보자라고 볼 수도 있고 뭘로 봐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후반부. 자,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요건이거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정에 구애될 것은 아니죠. 따라서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 그들의 끝부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자, 고난도 없는 과장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다. 난 믿었다. 근데 과장이 아니라 그 시장의 권한이다. 상관없어요. 상대방은 신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과장이 얘기했으면 해준다는 얘기구나라고 믿을 수 있겠죠. 자, 군수가 지방세를 면제시켜줘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세 면제를 약속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의사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따라서 형식적으로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믿을 만한가 그 실질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 자,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갑과 을이, 자, 아빠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엄마는 중국 사람이에요. 엄마는 외국인입니다. 자, 여기서 출생한 갑과 을이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니까 10손가락 지문 날이 나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네요. 자, 그런데 갑자기 관할행정청이 외국인 모와의 혼인 외자 출생신고다라며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하고, 자,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혼인한 상태였다면, 자, 부, 모, 자, 여기서 자녀가 태어났다. 혼인한 상태면은 얘는 그냥 얘 자식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민법에서. 따라서 당연히 얘 자녀니까 이 사이에서 태어나면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어. 한쪽만 우리나라 사람이면 되죠.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친자식이야 추정이 되고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둘이 혼인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니면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얻으려면 혼인하고 있어야지. 혼인하고 있어야 여기서 태어나면은 네가 아빠 맞고 너 한국 사람이니까 너도 한국 사람이 될 텐데 혼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빠 우리나라 사람이야? 아빠 없는 것 같은데 엄마 우리나라 사람이고 엄마는 중국인이네? 우리 국적을 원래 못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민등록번호 주고 출생신고 주고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 이런 걸 다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2번의 네 번째 줄. 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하고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들에게 갑과 을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는 이 아이는 외국인입니다. 중국인일 뿐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리 국적법에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죠? 아빠가 엄마가 귀화 허가를 할 때 같이 따라서 될 수 있는 수반 취득 제도도 있고 미성년자니까 또는 인지가 훨씬 편하죠. 인지만 하면 돼요. 인지만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빠가 인지해주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진행하지 않다가 성년이 된 후 국적법에 따라 국적 보유 판정을 신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니야, 니네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과 을에게 국적 보유하지 않는다. 비보유 판정을 한 사안입니다. 자, 이때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외부에 공시되어 대외적으로 행정행위에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갑과 을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데 지금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 자, 이것은 갑과 을의 신뢰 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거, 주민등록증 발급해줬다라는 거, 이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단순한 착오에 의한 관행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고 있죠. 첫째 줄.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 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려면 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플러스 행정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 착오해서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안 한 건 아니니까.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다는 데다. 자, 여기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세, 세금을 부과 안 해놓고 갑자기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이거 뭐냐 이거? 아, 그동안 세금
부과하지 않은 건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평등의 원칙 관련된 판례를 볼게요. 제목을 보니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이네요. 자, 이번에는 볼까요? 자, 갑이라는 학생이 이제 국립대 로스쿨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자,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이제 면접만 보면 됩니다. 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대 총장으로부터. 자, 불합격 처분. 불합격 처분 받았고 요걸 취소해달라. 법원에 가서 또 역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네요. 끝입니다. 자, 불합격 처분을 했는데 결국 우리 법원은 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니까 취소하겠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가 사정을 봤더니 요 갑이라는 수험생 로스쿨 지원생 수험생은 제7 안식일 재림교 재림교라는 신자였어요. 이 종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는 해가 뜬 상태에서는 종교적인 활동만 해야 되고 세속적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면접일이 토요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토요일 오전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에게 오전 일정, 해가 떴을 때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나는 면접일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저녁 시간으로 바꿔주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국립대 총장이 뭐라는 거야. 오기 싫으면 말어.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종교적 신념을 지키느라 면접일에 못 나갔고 총장 입장에서는 안 나왔어? 당연히 너 엄마 불합격이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대법원은 바꿔달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바꿔줬어? 안 바꿔준 거. 그거는 결국 얘가 종교 때문에 차별받는 거 아니겠느냐. 평등의 원칙 위반. 따라서 그게 바꿔주지 않은 게 위법하고 그에 따라서 내려진 불합격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라고 연결이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 국립대가 아니라 사립대 로스쿨을 지원한 경우였다면 일반 또는 일반 민간기업, 사기업을 지원한 경우였다면 위법하다라고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일반 사립학교라든지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하려면은 진짜 크게 잘못했을 때만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만 평등 원칙 위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국가기관들은 기본권의 수범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그 위법성이 쉽게 인정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국립대 총장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얘가 일부러 얘를 골탕 먹이려고 막 해가 떴을 때로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돌렸는데 얘가 바꿔달라고 했고 그걸 방치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위법하다라고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밑으로 판결 요지를 볼게요. 판결 요지부터 볼게요. 판결 요지를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 결과 사적 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 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독감증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데, 자, 사인의 경우라면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지 마. 면접을 왜 바꿔달라는 거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하지만 국립대는 다릅니다. 자,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직접적인 구속을 받습니다. 자, 사인과 사인 사이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직접 적용되진 않아요. 간접 적용되죠. 민법상의 750조 등등 또는 신혜성 실현 원칙 2조 그 밖에 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등등등. 자, 이렇게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적용되지만 여기 국립대 총장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리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보다 쉽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차별해도 바로 위법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밑에서 세 번째 줄 줄거진 거 볼게요.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 총장으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저녁 시간으로 바꿔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요. 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위법한 거고 그 결과 나온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판시사항 2번을 볼게요. 판시사항 2번.
자,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제출한 재림교 신자 갑이 서류 전형 평가 합격 통지와 함께 토요일 오전반으로 면접고사 일정이 지정되자 토요일 일몰 전에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안식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 저녁입니다. 저녁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갑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자, 갑의 면접 일시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갑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 행위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 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물론 뭐 헌법 판례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따지는 사건들이 또 여러 개 있어요. 왜 토요일 날 뭐 사법시험을 보느냐. 지금 이제 사법시험 없어졌지만 왜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느냐. 그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같은 경우도 왜 토요일 날 보느냐. 재림교 신자들이 계속 따지는 사건들이 있는데 다 기각이에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들은 다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필기시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침에 와서 보고 재림교 신자들만 저녁에 따로 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아침에 시험 본 애들한테 야 시험지 좀 나한테 보내줘. 그래갖고 다 정답 찾아갖고 시험 보면은 시험이 공평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뭐 저녁 시간으로 바꿔줄 수도 없고 또 일요일 날 빌리자니 그 토요일이 좀 더 학교 빌리기도 좀 쉬운 면도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특별히 뭐 종교 가지고 차별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면접은 쉽게 바꿔줄 수 있어요. 면접은 뭐 오전에 들어갔던 애한테 저녁 순서인 애가 야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전에 뭐 물어봤냐 이거 알려줘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은 질문이 다 다를 수도 있고 필기시험처럼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을 알았다는 이유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꼭 볼 수도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했어도 겁나 건방지게 그따위 걸 물어봐요. 아유, 뭐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지는 거고 대답을 못하고 뭐 해도 제가 지금 아직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입학하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오전에 들어간 애한테 질문을 전해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면접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녁으로 바꿔줘도 되는 겁니다. 안 바꿔주면 이게 결국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이번에는 보험료 부가처분 취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를 둘 다 내고 있었어요. 갑과 을이 둘 다 내고 있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둘 다 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갑과 을이 혼이 나면은 한 명이 나 이제 직장 안 다녀. 얘만 직장을 다녀. 그럼 얘 혼자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고 얘가 부양하는 사람, 부양자, 얘는 피부양자. 얘가 부양을 받는 사람이고 따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도 얘는 안 내도 되는 거죠. 얘만 내면 되겠죠. 근데 얘한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그걸 취소시켜달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얘한테 부과했느냐? 자, 보통 이게 진짜 부부 사이라면은 얘한테 부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남성끼리 갑자기 혼인을 하겠다. 우리 지금 현행법상 뭐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는 남자끼리긴 하지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했다. 사람들한테 청첩장도 돌리고 실제로 결혼식도 다 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집에서 쉬고 내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만 돈 벌고 나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되지 왜 얘한테까지 내라고 하느냐. 이거 취소해달라고 따졌는데 대법원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어요. 자, 판시상 1번인데 1번도 뭐 밑에 판결 유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뭐 판결 유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판결 유지로. 사실관계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판결 유지 1번입니다. 자, 헌법 11조 1항 평등의 원칙이죠. 평등의 원칙인데요.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중간에 행정기본법도 볼게요.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에도 평등의 원칙은 나오고 이제는 행정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행정청이 내부 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 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된다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행정청이 항상 그래왔단 말이죠. 둘이 결혼했고 그러면은 한쪽은 이제 안 내도 됩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런 관행이 있었단 말이죠. 자, 밑에 2번입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즉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주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 설정이 되어야 비로소 차별 취급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그런 차별 대우가 확인되면 비례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예요. 대법원 판례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헌법 문제를 풀 때는 동일한 비교 집단이고 그 사이에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게 평등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중간에 심사 기준을 언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하지만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이나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척도, 비례 원칙으로 심사한다라고 우리가 심사 척도를 언급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니까 그냥 바로 비례 원칙으로 심사하겠다라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헌법 문제를 풀 때는 그 전에 심사 기준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판례는 줄거진 게 다 날라갔구나. 자, 3번.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규정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쭉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금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죠. 그 결과 사적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이 논리, 아까 국립대 총장에게 나왔던 논리가 똑같이 반복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니네도 국립대 총장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사적단체 또는 사인의 경우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 등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다음 줄 끝부분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국립대 총장하고 똑같아요. 국립대 총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니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예요. 그래서 니들과 국민 사이에는 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고 있고요. 자, 4번 다수의견, 소수의견은 알 필요 없어요. 여기도 다수의견만 수록해 놨습니다. 첫째 줄. 자, 갑이 동성인 일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즉 같은 동성인데도 자, 이제 얘는 피부양자입니다. 우리 결혼했거든요. 나만 돈 벌어요. 그랬더니 네,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야,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 결혼을 허용해 주나 봅니다. 야, 동성끼리 결혼했다고 하니까 이걸 피부양자로 처리해 줬어요. 딱 언론 기사가 나가니까 이제 지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많이 섰기 때문에 어디 금수 같은 놈들 남자끼리 결혼이 말이 돼? 이 짐승 같은 새끼들 누가 이거 등록시켜줬어? 누구야? 난리치니까 담당 직원이 죄송해요. 없던 걸로 할게요. 제가 등록했다가 욕 엄청 먹었어요. 이제 등록 안 한 걸로 할게요. 라고 이제 담당 직원이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쭉 끝부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습니다. 착오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격을 변경한 후 자, 그동안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돈 안 냈네요. 10개월치 다 내세요. 자, 그 동안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자, 이 처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변경 처리에 따라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얘가 갑이에요. 지금 갑을 바꿨었는데 지금 피부양자 갑 얘가 을이죠. 을. 자, 그래서 갑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처분에 앞서 갑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자, 지금 이게 불이익한 처분이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전 통지해야 되는 거죠.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다음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자, 배우자, 그 배우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면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정한 쟁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역시 피부양자에 포함한 것을 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게 법에는 사실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그냥 배우자라고 써 있지만 그동안에 내부 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 규정으로 사실 지금 민법에서는 상속인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거의 배우자랑 똑같이 취급해요. 뭐 공무원이 사망했다, 배우자에게 연금이 나간다, 뭐 군인이 사망했다, 배우자에게 연금이 나간다 등등등등등 대부분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거의 뭐 배우자 취급을 법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상속에서는 상속인인 배우자로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비록 법에서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웬만한 법에서는 다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랑 거의 똑같이 하는데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쭉 해왔고 관행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적법하고 동그라미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처분을 통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남성끼리 결혼했다, 여성끼리 결혼했다. 자, 이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자, 동성 동반자는 직장 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남성, 여성 이렇게 성만 똑같을 뿐이지 실제 부부들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쵸? 또 다음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끝부분.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 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자, 이들이 경제적으로 공동체고 그리고 같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쪽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럼 얘만 건강보험료 내면 되지. 뭐 이래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느냐.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남성끼리야? 그래서 뭐 인정 안 돼?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줄.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맨 끝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은 이제 수록을 안 해놨는데 이제 소수 의견은 반대예요. 말도 안 돼. 무슨 뭐 같은 남자끼리 무슨 사실상 혼인 배우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기가 해당 안 되니까 얘네들은 적용이 안 돼. 따로 넘나 건강보험료 따로 내. 이게 이제 소수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 자, 우선으로 넘어가 줄게요. 그래서 뭐 평등원칙 위반되는 판례가 첫 번째 봤던 거는 그죠? 저녁으로 바꿔주세요. 네,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됩니다. 저녁으로 면접 시간 바꿔주세요. 바꿔줘야 된다. 다음에 다 동성끼리도 결혼했고 우리 공제 공동체가 맞아요. 돈은 나 혼자만 보니까 얘한테 보험료 부과한 거 취소해 주세요. 네, 취소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신고 볼게요. 신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최신 판례 하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판시사항 볼게요. 자, 그 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 현황 변경 신고입니다. 그래서 뭐 자, 우리 요양소에서는 복지시설이 우리 요양소에서는 뭐 직원이 10명이다가 지금 뭐 5명으로 줄었네요. 뭐 등등등. 자, 이걸 신고합니다. 자,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느냐? 네, 맞다고 봤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뭐 장점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요양 관련된 부분,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감독청이 다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인력 현황이 변경됐습니다. 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필요한 돈도 많으니까 지원금도 많이 주세요. 뭐 얼마든지 구라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인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심사한 다음에 좋습니다. 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서 구라쳤다 싶으면 수리를 안 할 수 있도록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양가로 일반 구별 기준과 사법심사 방식이죠. 방식. 자, 일단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건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당해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헌을 보면
그죠. 딱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바로 알 수 있죠. 허가 신청이 오면은 허가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허가할 수 있다,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문헌을 보면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이 정확히 안 써 있으면, 예를 들어 귀화 허가처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 너 외국인인데? 그러면은 귀화 허가를 받아야 돼.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귀화 허가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허가 신청을 해주면 허가가 반드시 나옵니까?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에 정확히 안 써 있죠.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목적, 그리고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단어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핵심적인 단어만 꼽자면은 문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목적, 그리고 그 행위의 성질까지도 살펴봅니다. 문목성, 문헌, 목적, 성질, 문목성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뭐 문제가 나오면은 뭐 문헌, 그 밖에 목적, 성질은 솔직히 판례 가지고 판단해야죠. 나 이게 판례 기억 안 나는데요. 결론을 마음대로 내리셔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뭐 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재량행위로 보겠다. 또는 뭐 기속행위로 보겠다.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거의 사례든지 기록이든지 재량행위가 출제가 돼요. 재량행위가. 왜? 그래야 재량 일탈남용을 검토하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그죠? 이게 왜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왜 자기구성 원칙에 반하는지 등등등. 왜 재량 일탈남용인지를 검토해달라라고 문제를 내면서 기속행위로 내면은 할 말이 없죠. 기속행위로. 그래서 보통 재량행위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애매하다 싶다. 사례나 기록에서 그럼 무조건 재량행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형을 풀 때는 짤 없어요. 모르면 틀립니다. 모르면 틀리지만 기록이나 사례에서는 재량행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왜 구분하느냐?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그다음 줄 그어진 거. 자, 즉 그다음 줄 전자의 경우, 만약 전자의 경우, 그래서 재량 기속행위인 경우입니다. 기속행위의 경우라면은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 해석 적용해 봤더니 이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였어. 허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 너 왜 근데 허가 안 해줬어? 그러면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정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 재량행위라면 그때는 다음 줄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허가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는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허가해주면 위법하다. 이런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허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재량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대신에 했더라도 허가를 해줬더라도 재량일탈남용이 있으면 안 되고 허가를 거부했더라도 역시 재량일탈남용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허가를 해줬느냐 거부했느냐 결론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걸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죠.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에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뭐 목적 위반, 동기 부정 뭐 등등등으로 판단 대상으로 한다. 사실오인, 사비평 목동, 사실오인, 비례, 뭐 평등의 원칙, 뭐 목적 위반, 동기 부정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반 원칙 가지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양거로 2번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이네요. 첫째 줄, 판결로 읽을게요. 첫째 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요. 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불확정 개념을 쓰고 있죠. 자, 이 불확정 개념의 경우, 자,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써 있다. 자, 요건과 효과를 나누는 게 판단 여지죠. 자, 요건, 그리고 효과.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효과인데, 효과고. 자, 요건은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룬다면, 조화를 이루면 이게 요건이죠. 어쨌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허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 요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 재량이고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 판단 여지다. 이렇게 판단 여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량행위다. 우리 판례는 이제
판단 여지와 재량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량이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해주고 있죠. 자, 어쨌든 여기도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를 언제 내주느냐, 뭐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내주겠다 이따위 식으로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걸 이제 판단 여지 이론에서는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줄 그어진 거 볼게요. 자,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있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나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즉 판단 여지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똑같이 판례도 다 써요. 다만 판례는 끝까지 판단 여지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재량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 뭐 환경 정책이라든지 미래 예측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죠. 판단 여지가 인정되면은 최대한 그걸 존중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다. 이건 당연히 그 처분 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느냐 거부하느냐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왜 재량을 일탈 남용했기 때문이다. 따지는 거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제기할 수도 있죠. 자, A라는 회사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자, 시장이 내줬다. 그러면은 A라는 회사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얘 때문에 환경상 이익 침해를 입는다 등등등등의 이유로 얘가 얘한테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때도 역시 이게 재량 일탈 남용으로 잘못 나간 거다라고 얘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자,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입니다. 이거 2019년도 판례긴 합니다만 또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뭐 10번까지만 쭉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서 이제 판결 요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판결 요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판결 요지로 바로 넘어가서 1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야, 유승준, 스티븐류, 야, 저 새끼 입국시키면 안 돼. 라는 건데 그걸 외부에 표시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을 해놨다면 그거는 이제 처분이 성립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볼게요. 자,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 여행 허가를 받고 잠깐 공연하고 돌아와서 나 꼭 군대 갈 겁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면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한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라고 병무청장이 요청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입국 금지 결정이라는 처분이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거진 거 볼게요. 자, 위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도 위 입국 금지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정력이 있다고 본 원심 고등법원의 판단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아니면은 뭐 공정력이나 불가정력이 뭐 생길 수가 없죠. 공정력, 불가정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공정력. 처분에 뭔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력인데 이거 법무부 장관이 한 처분이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거나 또는 뭐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게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다른 행정기관은 이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원심판단 고등법원도 이걸 인정할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처분 자체가 아닌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첫째 줄.
자,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입니다.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고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 법규명령과의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왜?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고, 반대로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즉 처분이 행정규칙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대로만 하면은 적법하고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무조건 위법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뭘 위반해야 위법한 겁니까? 법을 위반해야 위법한 거지. 어디까지가 법입니까? 법률. 당연히 헌법은 당연한 거고 헌법, 법률, 그리고 법규 명령까지죠. 법규 명령까지가 법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위반되면은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법규 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은요, 법이 아니야. 얘는 위반해도 곧바로 위법하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3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중간부터 볼게요. 다섯 번째 줄. 자,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령. 자, 법률과 명령, 상위 법률과 명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하는 개별 구체적인 지시도 마찬가지다.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 바로 어떤 지시? 야, 저 새끼 못 들어오게 해. 입국 금지시켜.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대외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처분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 행정규칙에서 얘기한 논리가 똑같아요.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한 게 아니고 행정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위법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적법하고 그걸 어기면 위법하고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령,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그래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규명령에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이제 법의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목적 비례 평등 원칙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은 다 이제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행정기본법이죠. 행정기본법입니다. 이 당시 판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도 다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법률입니다. 법률. 자, 4번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외국에 있는 공관장, 미국에 있는 외교 공관장이 자, 비자 발급을 해달라, 사증 발급을 해달라, 비자 발급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는 이미 상급행정청이 너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나는 너를 비자 발급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또 들어가지 마 임마. 이미 지시가 내려왔어 라고 했는데 나는 상급행정청의 지시를 따랐으니까 내가 한 거는 적법하다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자, 4번입니다. 4번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행정절차법 24조 1항 즉 줄거진 거 볼게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그리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문서로 해야 돼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 사유가 있다면 말로 안 해도 되겠죠? 자, 이 규정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등등등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위반했을 때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다라고 판례가 봐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절차하자는 취소사유죠. 당연무효는 아니고. 하지만 가끔 당연무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서로 하라라고 했는데 문서로 안 했어. 이거는 행정절차법. 절차라는 게 넓게 보면은 형식 다 들어가요. 즉 절차, 실체, 즉 실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내용상 하자, 실체상 하자, 절차상 하자. 자, 이 절차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거 넓게 보면은 주체, 형식, 절차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크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주체상 하자, 형식상 하자,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 이렇게 넷으로 공부를 합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절차상 하자냐, 실체상 하자냐 크게 두 가지로만 언급해. 뭐지? 보통 절차상 하자, 넓은 의미로는 주체, 형식, 절차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식상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하지 않는다. 이게 형식상 하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런 경우 문서로 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됩니다. 당연무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첫째 줄 보면은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서는 이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건 대통령으로 정하라고 해서 그 다음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2호 여기서 이런 거는 행정절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적혀 있느냐? 5번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바로 이걸 정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관한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킵니다.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인의 출입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전부 다 행정절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중에서 법에 딱 써 있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다. 이미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때는 행정절차법 안 고쳐도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처분에서도 판례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때린 다음에 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안 했습니까? 왜 행정절차법 안 지켰습니까?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된다고 써 있던데요? 아헤이, 끝까지 읽어봐야지. 끝까지 뒷부분이 중요하잖아.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그죠? 처분의 성질이라든지 이미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써 있잖아. 그때만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인사에 관한 것들 다 행정절차법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 줄, 즉 5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중간에 볼게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답니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도 행정절차법은 적용이 됩니다. 자, 다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됩니까? 엄청 중요하죠? 하지 않아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은 모든 처분에 사전 통지를 다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만 사전 통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의견 청취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는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보통 우리가 길어서 짧게 줄일 때는 불이익한 처분에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뭔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죠. 야, 나 비자 발급 해줘. 응, 안 해줘. 뭔가 의무를 부과하진 않아요. 또 한편으로 원래 없던 의무를 만들어내서 부과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또 있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죠. 나 권익을 만들어줘. 지금 나 비자 발급했죠. 나 권익을 만들어줘. 거기에 대해서 비자 사증 발급을 거부했을 뿐이지 원래 있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아니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어떤 규정? 사전 통지해라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 통지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즉 의견 청취 절차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 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또한 그까지 법령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사전 통지 안 했다,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줬다, 그거 가지고 이제 유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서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서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등등등등등등등 보니까 결국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재량행위예요. 뭐 외국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네 들어오세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들어오게 할지 못 들어오게 할지는 다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7번을 볼게요.
자, 처분의 근거 법령이 행정청에 처분의 요건과 효과 판단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자, 이거 재량권의 불행사입니다.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서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며, 지금 이 외국에 있는 외교관, 이 공관은 이미 예전에 입국금지 결정 뭐 이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티븐 유가 나 입국 좀 시켜줘요. 응, 안 돼. 나에게는 뭐 선택권이 없어. 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난 너한테 안 된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라고 지금 했던 걸 지금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판단할 수 있다. 너에게 권한이 있다. 따라서 네가 얘를 입국시킬지 말지를 네가 잘 비교 형량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네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 7번 네 번째 줄. 자,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데 없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네요. 이것도 위법합니다. 자, 8번은 뭐 비례 원칙에 관한 맨날 하는 내용이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자, 9번입니다. 네네. 9번도 뭐 딱히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이 이제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좀 볼게요. 자, 병무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가수갑이 그죠? 자꾸 뭐 병역 면탈하겠다는 이유로 두 번째 줄 끝부분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 금지 결정을 하였는데, 자, 갑의 제외공관의 장에게 제외공관장에게 자, 제외정보 체류 자격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자 제외공관장이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자, 사전 통지 안 해도 되고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돼. 대신 문서로는 제대로 거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따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서 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채 갑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라고 말로만 통보한 사안입니다. 말로 통보한 사안이에요. 자, 이 사안에서 자, 갑의 제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제외공관장이 6일 만에 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 행정절차법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즉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위반한 하자가 있다. 24조 1항 위반한 하자,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어? 아니죠. 아닙니다. 자,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또 제외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 이거는 비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안 하고 그냥 적법하다고 본 거 원심법원, 고등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13년 7개월 전에 있었던 입국 금지 결정, 그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네. 행정규칙이라든지 그 개별적인 지시대로 했다고 해서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또 여기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자, 4번 볼게요. 자,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간단히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조금을 환수할 때는 뭐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어? 그걸 환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동기로 받았는지, 뭐 횟수라든지 등등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겠죠. 즉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얼마를 보조금으로 환수할지, 그걸 1,000만 원만 환수할지, 5천만 원만 환수할지, 1억 원으로 환수할지 다 선택할 수 있죠. 재량행위입니다. 자, 판시당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 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재량행위입니다. 자, 이유 볼게요. 자, 사회복지사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호, 2호의 경우에는 무조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어 자, 각호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1호, 그 밖에 이제 사업 목적 외의 용도의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 2호, 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목적, 또 이 각 규정의 문헌 내용, 문헌상, 또 그 밖에 체계 형식 등등등, 또 사회복지사업법상 보조금 지급 반환 등등등 그런 행위 목적 특성, 문헌 목적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42조 4방 단서는 1호,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명하여야 한다. 이건 기속형이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 42조 4방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환수 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등등 여러 가지 동기, 또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의 내용과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재량행위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을 1억을 줬지만 그 중에 얼마를 환수할까 이런 부분은 다 재량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다음으로 6번 법적용의 기준 관련해서 양가로 1번 허가 신청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죠. 첫째 줄. 자,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미 인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요건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요건 하나만 갖추면 허가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다가 지금은 개정이 돼서 1호, 2호 두 개를 갖춰야 됩니다. 개정이 된 상태네. 자, 허가 신청 시에 법에서는 하나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바뀌었어도 하나만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아니죠.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법령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요구하고 있으면 두 개를 다 갖추지 않는 한 하나만 갖추고 신청하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과 규정을 둬서 이미 이 법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세요 라는 경과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옛날 법에 따라 하나만 갖췄어도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경과 규정을 특별히 두지 아니한 이상 세 번째 줄. 행정처분은 그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허가 기준, 처분 시 법령이 기준입니다. 처분 시 법령이. 따라서 관할행정청이 인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관계 법령 및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면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일부러 행정청이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요건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이때만큼은 하나만 갖췄어도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 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개정 전 허가 기준의 존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허가 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즉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만 갖추면 허가해 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게 두 개로 바꾸면 어떡합니까? 이거 믿었던 내 신뢰는 어떡합니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제재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령. 자, 셋째.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처분 시. 자, 하지만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이거는 이 행정상의 제재 처분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형법에서도 행위시 법이 있고 재판시의 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따르죠. 재판시법이 특히 불리하면은 절대 안 돼요. 형벌불속 원칙에 따라. 어쨌든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을 따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새로운 법이 재판시의 법이 유리하다면 그때는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제재처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상의 제재처분도 형사처벌 규정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라고 불리한 처분이니까 마찬가지 취지로 본다면은 그죠? 행위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위반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행위시 법령이 기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했다가 허가를 해줄까 말까 그때는
지금 허가를 해줄까 말까 처분시 법령이 기준이에요. 원칙적으로. 하지만 제재 처분을 가할 때는 형사처벌 또는 제재 처분을 가할 때는 행위시 법령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시에 과징금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과징금 10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제재 사유의 승계 또는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쟁점들, 승계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재 사유의 승계입니다. 제재 사유의 승계. 자,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 갑이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 그리고 을한테 주유소를 넘기고 떠나갔다. 자, 주유소를 양수받은, 넘겨받은 을이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그 문제죠. 자, 판결 요지. 첫째 줄. 자, 석유 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자, 사람을 보고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주유소, 그런 시설, 문을 보고 허가가 나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석유 판매업자가 받게 되는 제재 처분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지위 승계에는 종전 석유 판매업자가 유사 석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이런 제재 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네가 주유소 영업하는 그 지위를 승계했어? 그러면은 제재 처분도 승계되는 거야 라고 보고 있네요. 따라서 결론, 마지막 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제재 처분을 취할 수 있다요. 취할 수 있다. 다만 물론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가짜 휘발유를 판 것도 아닌데 사업정지 처분 기준에서 6개월 이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됐는데 최장기간 6개월을 부과하는 건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사유 승계는 되더라. 대신에 얘가 대놓고 판 건 아니잖아. 얘가 판 거지. 얘가 판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가벼운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얘한테 최대 6개월 사업정지를 명하면 비례원칙 위반이다라는 판례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재 사유가 아니라 제재 사유 원인 사실이 승계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택시 운송 사업. 자,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운송면허,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하는 운송면허 취소 사유, 그 취소 사유, 제재 사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운전면허 취소. 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이 사람의 운송면허, 택시 운전하지 마세요. 운송면허도 당연히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돼요. 자, 그런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라는 게 이게 제재 사유예요. 제재 사유.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그에 따라 제재, 운전면허 취소라는 제재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가 왜 취소됐나 봤더니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그러네.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됐네요. 그럼 얘는 제재 사유의 원인 사실. 제재 사유의 원인 사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재 사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 사실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이것마저 이제 쓰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개인 택시 운송하다가 을한테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겼어요. 자, 개인 택시 면허, 운송 사업 면허는 다 강학상 특허고 재산권입니다. 헌법상 재산권이에요. 자, 그래서 돈 주고 팔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택시 면허를 넘겨서 얘가 이제 개인 택시를 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벼락 맞았네. 얘한테 내려진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가 취소가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갑이 음주운전을 했던 거야. 근데 아직 갑이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는 안 된 상태였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갑이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이제 운전면허도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도 취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그걸 취소를 당했던 사안이에요. 자, 판결 요지 첫째 줄 볼게요.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양수한 사람, 을이죠. 자, 이 을은 양도인 갑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 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라는 그런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얘한테 이제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요. 또 양도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운송 사업 면허의 취소 사유, 이걸로 얘기하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 음주운전,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기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사업 면허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 아니죠. 처음부터 잘못 나가서 취소하는 거는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성립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서 취소하는 건 직권 취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제대로 나간 처분이지만 적법하게 나간 처분이지만 후발적 사정 때문에, 그죠? 음주운전이라는 이런 후발적 사정 때문에 효력을 없애는 것은 강악상 철회입니다. 강악상 철회. 어쨌든 직권 취소든 강악상 철회든지 간에 비교 형량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줄 끝부분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중대한 공익성은 필요, 제3적 이익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에 관한 분리가 비교 경우에 결정해야 된다 등등이죠. 안 그러면 위법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판례 내용들은 지금 다 행정기본법이 명문화되어 있죠. 자,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양거로 3번. 자,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자, 그거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판시사항을 보시면, 자,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결 요지를 볼게요. 첫째 줄,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 회사에 대하여, 자,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시정 조치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요. 않는다. 자, 동그라미 1번. 자, 대법원은 이미 예전 판결에서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하는 회사의, 자,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규정이 있어야만 돼. 따로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설된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이 법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재 사유의 승계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 하도급법상의 시정조치 명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정조치도 법에 규정이 없다면 명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자,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규정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신설회사의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둘 다 할 수 있다. 분할 전 회사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해서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 사유를 승계시키는 그런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사유 승계가 되지만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승계시키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 시정 조치를 못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자, 영업정지 처분 취소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판시상 1번은 뭐 딱히 뭐 얘기를 안 하고 밑에 이유로 넘어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2번입니다. 2번. 자, 판시상 2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끝부분부터 볼게요.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 자,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면 신고하세요. 자, 그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네요. 자, 양도인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했기 때문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 안 한 상태에서 을에게 사업을 넘겼어. 그래서 을이 그걸 양수했습니다. 을도 계속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어. 영업장 면적이 바뀌었는데. 자, 그렇게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느냐? 네, 이거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유 내용을 보시면은, 자, 첫째 줄 식품위생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등 내용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쭉 살펴봤더니 결국 뭔가 영업장 면적 등이 바뀌면은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쭉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방가로 1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등록 변경 신고 의무 조항을 두고 또 형사처벌, 영업정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항을 둔 취지는 등록 대상인 영업을 등록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형사처벌, 영업정지 이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변경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등록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거죠. 자, 다음 방금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식품위생법 25조 1항에서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그렇게 승계받으면 신고하라. 신고하도록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줄. 자, 위 영업 양도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의 행위는 이건 뭐 기존의 판례에서 엄청나게 자주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보는 거는 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라는 것은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업상의 사업 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그래서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처분입니다. 처분. 사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네, 처분이죠. 특히 양수인이 신고했으니까 양수인에 대한 처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양도인에 대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는 사전 통지 같은 거 다 거쳐야 돼요. 양도인에 대한 처분이기도 하죠. 자,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면적도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요. 이렇게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결국 신고 의무를 왜 저는 사람이 안 했어? 근데 너도 왜 계속 안 하고 있어? 분명히 네가 영업을 받으면은 영업자 지위 승계했다 뿐 아니라 필요한 거 막 신고하고 등등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하면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제재 처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5번, 6번, 7번. 네. 양가로 5번부터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